안녕하세요. 연금 프로입니다. 연금저축이랑 IRP 사실 이름도 비슷하고 혜택도 비슷해 보이니까 그냥 아무거나 하나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 계좌를 처음에 잘못 선택했다가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어떤 분은 처음에 세액공제 13.2%를 받아놓고는 나중에 급전이 필요해 중도인출을 하려다가 오히려 16.5%라는 더 큰 세금을 토해내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IRP 계좌에서 딱 100만 원만 꺼내 쓰려고 했을 뿐인데 계좌 전체를 강제로 해지당하는 참사를 겪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노후를 위해 연금 계좌에 꼬박꼬박 돈을 밀어 넣었는데 몇 년이 지나 설레는 마음으로 계좌를 열어보니 불어나기는커녕 그냥 원금 그대로 차갑게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내 돈을 알아서 똑똑하게 굴려줄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착각의 대가인 셈이죠. 반면에 이 IRP와 연금저축에 숨겨진 장단점을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은 똑같은 연금계좌를 쓰면서도 세액공제는 물론이고 세금 한 푼 없는 비과세 중도인출에 건강보험료 절세 혜택까지 아주 야무지게 누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겉보기엔 똑같아 보이는 연금 계좌인데도 사람마다 활용도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연금저축과 IRP가 비슷해 보여도 세액공제 한도나 중도인출 방식, 그리고 돈을 굴리는 투자 방법까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당장 나에게 딱 맞는 계좌는 무엇인지, 그리고 살다가 부득이하게 돈을 빼야 하는 급박한 순간이 오더라도 세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안전하게 인출할 수 있는 방법과 함께 도대체 어떤 상품들을 선택해야 내 노후를 남부럽지 않게 든든하게 보낼 수 있는지까지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계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중도 인출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도 인출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인 55세 이전에 돈을 꺼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55세 이전에 자금을 인출하면 정상적인 연금 수령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기준 자체는 연금저축 펀드와 IRP 모두 동일합니다. 하지만 돈을 꺼내는 방식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되죠. 먼저 연금저축 펀드는 일부 인출이 가능합니다. 계좌를 아예 깨지 않더라도 내가 당장 필요한 금액만큼만 쏙 빼서 쓸 수 있는 것이죠. 살다 보면 갑자기 예상치 못한 급전이 필요할 때에 필요한 만큼만 현금화할 수 있는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IRP는 55세 이전에 단돈 100만 원이 모자라서 꺼내려고 해도 계좌 전체를 통째로 강제 해지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럼 잠깐 해지해서 쓰고 나중에 다시 가입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쉽게 생각하시는데요. 연금계좌는 중도 해지하는 순간 16.5%의 기타 소득세라는 세금이 바로 부과가 됩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직장인분들은 연금저축에 돈을 넣을 때 16.5%의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나중에 중도인출이나 해지를 하더라도 공제받았던 세율과 인출 시 정되는 세율이 같기 때문에 그동안 받은 혜택을 그대로 토해낸다는 개념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하지만 총급여 5,5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인들은 연금계좌에 돈을 넣을 때 고작 13.2%만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돈이 필요해 연금저축에서 중도 인출을 하거나 해지를 하면 16.5%의 세금을 내야만 합니다. 13.2%만 혜택을 받았지만 뱉어낼 때는 16.5%를 내는 억울한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연금계좌에 넣는 돈은 55세 이전에는 절대로 건드리지 않을 여윳돈이어야만 합니다. 당장 생활비로 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수년 내에 전세금이나 결혼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는 자금이라면 연금계좌보다는 차라리 ISA와 같은 다른 계좌가 유리합니다. 만약에 지금 당장은 여윳돈이라고 생각해서 연금에 넣긴 하지만 사람일을 모르는 거니 혹시 모를 비상 상황까지 대비하고 싶다면 유동성 측면에서는 전량 해지 압박이 있는 IRP보다 필요한 만큼만 꺼낼 수 있는 연금저축 펀드가 유리하죠. 그런데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이미 연금을 개설했고 지금 당장 돈을 찾아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 놓인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유용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연금 계좌에서 돈을 잠깐만 빼서 몇 달 정도만 쓰고 다시 채워 넣을 계획이 있다면 연금 계좌 담보대출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인출이 아닌 대출이라는 점입니다. 계좌에서 돈을 직접 꺼내는 방식이 아니라 내 연금 계좌를 담보로 맡기고 필요한 자금을 잠시 빌려 쓰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타 소득세 16.5% 같은 치명적인 페널티 세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담보대출은 구조상 IRP보다는 연금저축펀드에서 활용도가 훨씬 높은 편인데요. IRP는 담보대출 조건이 까다로운 반면에 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에 따라 비교적 대출이 용이한 편입니다. 특히 요즘은 일부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보통 연금저축 계좌 평가 금액의 약 50%에서 60% 수준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고 연금 계좌를 담보로 잡기 때문에 금리 조건도 일반 신용대출과 비교했을 때 합리적인 편입니다. 그래서 잠깐 자금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렇다고 아까운 연금을 깨기는 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담보대출 제도가 모든 증권사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형 증권사 중에서도 일부만 취급하고 있으며 중소형 증권사들은 아예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계좌 안에 ETF가 포함되어 있으면 담보대출을 거부하는 증권사도 있는데요. ETF는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보수적으로 하는 증권사일수록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기 때문에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ETF를 매도해서 예수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변경한 뒤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번째 차이는 세액공제 한도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연간 납입액 중에서 최대 6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 계좌에 600만 원을 넣으면 그 금액까지는 세금을 감면해 주지만 700만 원이나 1000만 원을 넣더라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반면 개인형 IRP는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이렇다 보니 어떤 분들은 연금저축은 600만 원, IRP는 900만 원이니까 두 계좌를 모두 만들면 연간 총 1,5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받을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두 계좌를 합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체 한도는 연간 900만 원이 마지노선입니다. 즉 연금저축에서 이미 600만 원만 채웠다면 IRP에서는 추가로 300만 원까지만 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반대로 IRP에서는 먼저 900만 원을 모두 채웠다면 연금저축에서는 더 이상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남지 않게 됩니다. 연금 계좌를 가입하는 가장 큰 목적을 물어보면 대부분은 이 세액공제 혜택을 꼽으시는데요.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이라면 16.5%의 세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연금저축과 IRP를 조합해 연간 900만 원을 납입하면 900만 원의 16.5%인 148만 5천 원을 연말정산 때 세금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반대로 총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인이라면 13.2%의 세공제율이 적용되며 이 경우에도 역시 최대 900만 원 납입 한도 내에서 세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금 계좌에 차곡차곡 돈을 넣어두면 직장인은 연말정산에서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실질적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원래 세금을 환급받을 상황이었다면 돌려받는 환급액이 더 늘어나고 반대로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이 있었다면 그만큼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 차이점은 연금저축펀드에서 지원하는 ETF 자동 매수 기능입니다. 이 기능이 중요한 이유는 매달 월급이 들어올 때마다 직접 계좌에 로그인해서 ETF를 일일이 매수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S&P 500이나 나스닥 ETF 같은 상품을 미리 설정해 두면 매달 정해진 날짜에 적립식으로 자동 매수가 이루어집니다. 이 기능은
연금의 장기 적립 성격에 가장 잘 부합하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을 따로 고민할 필요가 없고 시장 상황의 변화에 일일이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죠. 따라서 장기 투자를 안정적이고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IRP는 아직까지 ETF 자동 매수 기능이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ETF 투자는 가능하지만 매번 직접 계좌에 접속해서 주문을 넣어야만 합니다. 이 차이가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번거로워져 관리에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금 이체만 해둔 채 매수를 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현금이나 예금 비중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IRP가 상대적으로 운용되지 않고 방치되는 계좌가 되기 쉬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신 IRP만의 차별화된 장점도 있습니다. 바로 시중은행의 예금 상품을 계좌 내에서 직접 편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이름 그대로 펀드 기반의 계좌이기 때문에 원금 보장형 정기 예금 상품을 담을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펀드나 ETF처럼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변동하는 상품 위주로만 운용이 가능하죠. 반면 IRP는 예금이나 정기예금,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직접 선택해서 담을 수 있습니다. 시장 변동성이 커져 불안해하거나 은퇴 시점이 가까워져 자산을 안전하게 방어하고 싶을 때 이 기능이 매우 유용하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연금저축펀드는 위험자산 투자 한도에 제한이 없습니다. 계좌의 100%를 주식형 ETF나 주식형 펀드로 채워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만큼 자산을 공격적으로 다루고 싶거나 투자 경험이 풍부해서 장기 기대 수익률을 극대화하려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반면에 IRP는 전체 자산의 최소 30% 이상으로 반드시 안전자산을 유지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아무리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분이라도 하더라도 주식형 ETF 같은 위험 자산에는 최대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고 나머지 30%는 예금이나 채권형, 원리금 보장형 상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채워야만 합니다. 연금계좌를 이야기할 때 세액공제 혜택만 강조되다 보니 실제로 연금계좌에 돈만 넣어두고 그대로 방치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부분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알아서 굴려줄 줄 아는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연금계좌는 자동으로 굴러가는 계좌가 아니라 내가 어떤 상품을 선택하고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계좌입니다. 연금계좌는 구조상 아주 오랜 기간 유지해야 하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환급액이 크게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 자산의 규모를 결정짓는 핵심은 결국 운용 수익률입니다. 같은 금액을 수십 년 동안 동일하게 납입을 하더라도 자산을 어떻게 운용했느냐에 따라 결과는 극단적으로 달라집니다. 운용 방향을 잘못 잡으면 오랜 시간 저축하고도 손실이 날 수 있고 제대로 알고 방향만 잘 잡아둔다면 든든한 자산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먼저 연금저축의 운영 방식을 보면 투자 가능한 형태는 딱 3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현금, 연금펀드, ETF입니다. 다만 레버리지 ETF나 시장 하락에 배팅하는 인버스 ETF처럼 변동성이 큰 파생형 ETF는 연금저축 계좌에서 투자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IRP는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의 스펙트럼이 훨씬 넓습니다. 현금성 자산은 물론이고 일반 시중은행 예금, 저축은행 예금, 우체국 예금, 채권 펀드, ETF 그리고 인프라 펀드나 부동산 펀드까지 거의 종합자산관리 계좌에 가까운 구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많은 가입자분들이 주목하는 부분이 바로 이 예적금 편입 기능입니다. 증권사에서 개설한 IRP 계좌라 하더라도 해당 계좌 안에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는 예적금 상품을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원금 손실을 피하고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IRP가 확실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금 계좌 안에서 투자를 통해 얻는 수익에 대해서는 일반 계좌와 전혀 다른 세금 구조가 적용됩니다. 원래 일반 계좌에서 펀드나 ETF, 예금으로 수익이 나면 이자나 배당에 대해서 15.4%의 세금을 즉시 원청 징수하게 되죠. 하지만 연금저축과 IRP는 이 세금을 바로 떼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미뤄줍니다. 이것을 과세이연이라고 합니다. 이 과세이연 효과가 중요한 이유는 원래 세금으로 빠져나갔어야 할 돈까지 전부 내 계좌 안에 그대로 남아서 계속 굴러가기 때문입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매년 수익의 15.4%가 빠져나가면서 자산이 불어나는 복리 효과가 계속 저해되지만 연금 계좌에서는 그 세금만큼의 돈이 고스란히 재투자되어 그 위에 다시 수익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자산의 규모의 차이는 확연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과세이연 효과 덕분에 연금 계좌에서 발생한 운용 수익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에도 합산되지 않습니다. 즉, 계좌 내에서 수익이 아무리 커지더라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서 세금을 더 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혜택이 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나 배당을 받으면 예외 없이 15.4%의 세율이 매겨지지만 연금저축과 IRP는 향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3.3%에서 5.5% 수준의 저율과세인 연금소득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는 일반 금융소득세의 거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결국 같은 금액의 수익을 올리더라도 어떤 계좌를 통로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최종 세금 부담에서는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세액공제는 두 계좌를 합쳐서 연간 900만 원이 한도지만 계좌에 입금할 수 있는 총 한도는 1년에 최대 1,8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IRP 하나에 1,800만 원을 전부 넣어도 되고 연금저축 계좌 3개와 IRP 3개 등 총 6개 계좌를 개설해서 각각 300만 원씩 나눠 담아도 제도상 전혀 문제 없습니다. 계좌의 개수나 개설한 금융세에 상관없이 가입자 한 사람을 기준으로 1년 동안 납입한 총 금액이 1,8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1,800만 원을 입금하고 세공제를 받지 않은 나머지 900만 원은 나중에 어떻게 처리될까요? 공제받지 않은 이 원금에 대해서는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내지 않고 전액 비과세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연금계좌는 강력한 세공제부터 과세이연, 낮은 연금소득세율, 그리고 세액공제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까지 자산 형성과 노후 준비를 위한 최고의 세제 혜택을 갖춘 계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이든 IRP든 연금수령 신청은 기본적으로 55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다만 55세 이후에 계좌를 처음 개설한 경우라면 계좌를 만든 날로부터 최소 5년이 지나야 연금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을 한번 개시하면 평생 정해진 금액만 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연금 개시 이후에 연금 수령액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 상황에 맞춰 언제든지 늘리거나 줄이는 유연한 조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직후에는 생활비 부담이 커서 연금액을 크게 설정했다가 이후에 다른 소득원이 생기면 연금액을 다시 줄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퇴직 후에 재취업에 성공해서 당장 연금을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연금 수령을 일시 중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금이 필요 없을 때는 잠시 멈춰두고 나중에 다시 필요해졌을 때 수령을 재개하면 됩니다. 이렇게 연금을 멈춰두는 동안에도 계좌 안에 돈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계속 운용되며 그에 따른 추가 수익도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연금을 받는 중에 사망하더라도 그동안 모아둔 적립금이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연금 수령 권리를 그대로 승계받아 이어갈 수가 있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계좌에 남는 잔액을 일시금 형태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에 사망하면 수령액이 제한되는 국민연금과 달리 연금저축과 IRP는 계좌 안에 남아있는 돈이 온전히 개인의 자산으로 인정되어 소중한 가족에게 그대로 상속된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연금계좌를 개설할 때 주의점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형 IRP는 소득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만 개설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당장 자금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미리 IRP 계좌를 만들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입 이후에는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이미 개설된 IRP 계좌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죠. 참고로 IRP는 하나의 금융사에서 한 사람당 하나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가입 대상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미성년자 자녀나 학생은 물론이고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고령의 어르신까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나이나 소득, 유무가 가입 조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두 계좌 모두 시중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해 간편하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영업점, 지점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고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신속하게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차이점이 있다면 연금저축은 동일한 금융사에서도 여러 개의 계좌를 동시에 개설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특정 증권사에서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같은 증권사나 다른 금융기관에 추가로 계좌를 늘려갈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향후 자산의 성격이나 투자 목적, 투자 상품별로 계좌를 분리하여 관리하는 이른바 계좌 쪼개기를 실행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수익률보다는 안정성이 훨씬 중요하고 원금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것이 부담스러우신 분이라면 여금이나 적금 같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100% 비중으로 담을 수 있는 IRP가 훨씬 더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연금이라는 긴 투자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수익을 추구하고 싶고 자산의 일시적인 변동성은 감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연금저축펀드가 좋은 선택이 됩니다. ETF 자동 매수 기능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100% 위험자산 투자가 허용되기 때문에 주식형 ETF나 글로벌 지수, 성장 자산 위주로 운용하면서 장기적인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무조건 안정적인 방어형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체 자산을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망설여지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은 연금저축펀드와 IRP를 모두 개설해서 목적에 맞게 분산 운영하는 전략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연금저축펀드에 연간 600만 원을 우선적으로 납입합니다. 이 금액까지는 연금저축펀드 자체만으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데다가 투자의 자율성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세액공제를 추가로 더 받고 싶을 때 다음 단계로 IRP에 30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이렇게 하면 두 계좌를 합산해서 세액공제 최대 한도인 900만 원을 다 채우게 됩니다. 결국 연금저축펀드는 계좌의 전체 수익률을 견인하게 만들고 IRP는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견고하게 지탱하도록 역할을 나누는 것이죠. 오늘은 나에게 맞는 연금계좌 선택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연금계좌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과 전략이 정말 많습니다. 현재 내 상황에 맞는 최적의 연금 상품과 운용안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저 연금 프로가 직접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연금 계좌에 실제로 어떤 투자 상품들을 채워 넣으면 유망할지 구체적인 자산 배분 방법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가장 빠르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